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앵거스 플래처의 통찰, 그리고 플라톤의 메논, 이속 우화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문학, 특히 유머나 풍자가 역경을 이겨내는데 어떤 힘이 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문학이 주는 어떤 위안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당신을 위한 지식 탐험, 이제 시작합니다. 네, 소크라테스의 그 마지막 순간들 있잖아요. 플라톤이 이걸 단순히 그냥 기록만 한 게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써서 새롭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핵심은 뭘까? 플라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향한 유머의 힘,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원전 399년 아테네로 한번 가볼까요? 소크라테스가 그때 신성모독,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이런 죄목으로 고발당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친구들이 다 탈출하라고 했는데도 뿌리치고 그 독배를 마시는 순간까지 엄청 침착했다고 하죠.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안다. 이 유명한 말처럼 어쩌면 죽음 앞에서도 되게 담담했던 그런 철학자의 모습을 보여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플라톤이 파이돈이라는 책에서 스승의 마지막을 그리면서 좀 흥미로운 지점을 남겨요.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이솝우화를 시로 옮기려고 했다는 그런 언급이 나오거든요. 아, 이솝우화요? 왜 하필 이솝우화였을까요? 그게 그냥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플라톤은 그 익숙한 우화 형식을 빌려서 사실은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아테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은근히 꼬집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날카로운 풍자의 도구로 쓴 거죠. 어린애들 교훈 주려고 쓴 게 아니라 당대 사회를 향한 비판이었던 셈이에요. 와, 정말 교묘한 방식이었네요. 그렇죠. 그럼 플라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솝이나 히포낙스 같은 옛날 그 풍자가들의 기법, 그러니까 패러디나 아이러니 같은 걸 막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발전시킨 거군요. 네, 맞습니다. 히포낙스가 화가를 막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엄청 비꼬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네네. 말하고 현실이 다른 걸 이용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거. 아이러니의 힘을 플라톤이 제대로 본 거죠. 아하. 그래서 플라톤의 메논 대화편은 이런 문학적인 혁신이 아주 잘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메논이요? 네. 메논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덕이 뭔지 아주 잘한다고 막 자신하거든요. 네. 근데 소크라테스랑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아하.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플라톤이 이 과절을 통해서 이걸 읽는 독자,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메논이랑 겹쳐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메논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자신의 어떤 지적인 오만함 같은 걸 돌아보게끔. 질문하는 소크라테스가 실제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이 소크라테스적 반전. 이게 그 자체로 독자를 확 끌어당기는 강력한 문학적 장치인 거죠. 이야. 어떻게 보면 현대 신경과학이 밝혀내기 수세기 전에 플라톤은 이미 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질문 방식 자체가 일종의 문학적인 거울 같은 거였네요. 맞아요. 독자가 나도 메논 같은데? 하고 깨닫게 만드는 풍자의 방향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한테로 돌린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풍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기 성찰, 즉 자기 풍자를 하게 만드는 핵심 도구가 바로 자기 아이러니입니다. 자기 아이러니요? 네, 자기 자신한테서 한 발짝 딱 떨어져서 약간 유머를 섞어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요. 기분 좋게 하는 엔도르핀 분비를 막 촉진시켜서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랑 딱 맞아떨어져요. 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어쩌면 그 배경에는 이런 내면화된 유머 감각, 아이러니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잠시 스스로를 메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와, 듣고 보니까 플라톤이 단순히 철학적인 논증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독자의 심리를 꿰뚫는 문학적 장치를 정말 정교하게 썼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문학의 힘이 아까 말씀하신 그 회복 탄력성처럼 우리 삶의 다른 문제들에 대한 일종의 처방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걸리버 여행기. 네, 거인국 갔다가 소인국 갔다가
이런 극단적인 설정을 통해서 독자는 마치 현미경으로 보거나 망원경으로 보듯이 영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되게 객관적으로 심지어 좀 우스꽝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거리를 두고 보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관점 전환이 현실 문제에서 심리적인 거리를 확보하게 도와주는 문학의 힘인 거죠. 아, 혹시 더글러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도 좀 비슷한 맥락일까요? 거기서 지구를 대체로 무해함, 이렇게 정의하는 그 엄청난 스케일 있잖아요. 오, 네, 정확합니다. 히치하이커 안내서는 아예 그냥 우주적인 관점에서 인간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고민들을 되게 사소하게 만들어버리죠. 맞아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면서 문제의 무게를 확 덜어내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일수록 이런 유머러스한 관점 전환이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완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학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뭐랄까 정신적인 훈련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플라톤의 문학적 기법 그리고 자기 풍자를 통한 회복 탄력성의 힘까지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문학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때로는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힘을 준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만 보지 않는 그런 유연한 태도,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그런 태도를 연습하는 것일 겁니다. 맞아요. 문학 속 인물이나 상황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좀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지혜, 이게 필요한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의 삶에서 스스로가 매넌처럼 느껴졌던 순간은 혹시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순간을 조금 더 가볍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줄 당신만의 문학적 처방전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